한국의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안타깝게 WTO 총장을 내려놓은 가운데 신임 WTO 총장인 오콘조 이웨알라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장은 그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초 유럽과 중국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가 정작 일본과 본격적인 소통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계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밀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WTO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밀었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재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과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유 후보가 WTO를 이끌게 되면 한일 간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오콘조 이웨알라를 지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나이지리아 후보는 WTO 총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일본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콘조 이웨알라 WTO 신임 사무총장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 게시글에서 WTO 사무총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품의 원활한 무역,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비롯한 WTO 개혁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WTO 총장이 당선되자마자 축하 담화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담화를 통해 오콘저 이웨알라 사무총장이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 간의 조정 능력 및 국제기구 운영 수완을 발휘해 회원국과 제휴 협력하면서 산적한 WTO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극도의 찬사를 담은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 통화에서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이 WTO 개혁에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일본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죠. WTO와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밀월 관계로 들어가면서도 당장의 한국 WTO 수출 규제 소송을 승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일본은 공개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국 후보인 유명희 통상본부장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적극 추천하자 일본에서는 그 다음부터 WTO 총장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와 친분이 깊던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면서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지리아 후보가 총장이 되자 지금까지 일본이 물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왔던 게 드러난 것이죠. 당시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배후에서 한국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게 지배적 견해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밝혀진 셈입니다. 유명희 후보 낙선 운동과 더불어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에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이렇게 WTO에서 갑자기 주도적 세력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한국에 거슬리는데요. 당장 일본과 걸려있는 수출 규제 소송부터 해서 또다시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격돌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가장 먼저 혹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월 초에 미국을 방문해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가토 관방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면 스가 총리는 올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됩니다. 가토 장관은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의례적인 말이었고 본래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는데 아베 총리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호텔로 곧바로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였는데 이러한 아베의 행동은 외교 무례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세 전환이 매우 빠른 것도 장점으로 여기고 이렇게 WTO 총장이나 바이든 대통령 첫 면담 등 어떻게든 일본의 포지션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한국보다 한 발 앞선 외교를 펴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는데요. 자칫 WTO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본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미국과의 외교 등 일본의 페이스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관련 대책을 모두 수립해놓고 한층 여유있게 응대한다는 모습입니다.
우선 당장 WTO 소송 관련해서는 한국은 최근 크고 작은 소송에서 모두 승리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소송에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기적같이 역전승한 것도 있지만 관계자들은 일본과의 소송에서 이긴 것보다 지난 1월 미국과의 소송에서 이긴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 정보 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이 승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AFA는 반덤핑 상교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의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 기법입니다. 그간 무역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율 관세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횡포라고 불리우는 관세였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8건의 한국 도금, 냉연 강판 등에 대해 평균 5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자부는 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30개의 쟁점 중에 27개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한 관세 폭탄을 적용해서 많은 국가들의 이러한 관세를 물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었는데 한국의 승소로 미국의 불합리한 행태에도 제동이 걸려서 다른 나라들조차 이득을 봤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미국 승소에도 지난 일본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정한을 산자부 부이사관 등이 맹활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WTO 수출 규제 소송권도 미국처럼 부적절한 이유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 금지를 주장해온 일본도 한국을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구시대적인 외교 행태가 더 이상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WTO 총장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WTO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체로 자신들의 수출 규제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그러한 행동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서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조차 한국의 객관적 증거 앞에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WTO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보다는 당장 한국처럼 전문가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본은 외무상이 트위터로 WTO 총장과 통화를 먼저 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다는 등의 구시대적 외교 행보를 여전히 지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승리가 더욱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독일 외교장관을 압박해서 손유상을 치워버리려던 행동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이 이제는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암암리에 로비를 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자세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 규제의 경우 미국은 동맹끼리 공급망을 확충하자고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5G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외교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대중들은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WTO 수출 규제 관련 소송이 한국에 한층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나이지리아의 오콘저 이웨알라 후보에 대해서도 일본과 밀월 관계로 가는 모습을 보며 WHO 총장이 시진핑 주석과 밀월 관계로 가는 데자뷰 같다면서 WTO도 수년간 권력 유착 비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의 구시대적 행보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역으로 다양한 기회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외교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습니다. 15, 16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의 업무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17, 18일 이틀 동안 한국에서의 일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식 외교 천무대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일본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문은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일 양국은 국방회담에 이어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등 총 4명이 한자리에 모인
2+2 회담이 열린 건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두 나라는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 문제 협력에 입을 모았습니다. 센가쿠 열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두 장관은 스가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센가쿠 열도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블링컨 오스틴 두 장관은 센가쿠 열도 등 우리 안보 조약 제5조 하에서의 일본 방위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현재 상황을 바꾸려는 모든 일방적인 시도에 계속 반대한다. 일본이 센가쿠 열도 관련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상대로 미일 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일 관계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무장관이 첫 행선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공식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일본 현지 교수들은 이런 분석을 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던 시절 한일 간 중재에 나선 경험이 있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한일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일 관계는 양국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미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마주 앉을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 네, 미국이 강제로 무언가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조만간 한미일 고위급 당국자 회의 등을 추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중에서도 일본을 먼저 찾은 건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함이죠. 블링컨 장관은 미우라 미무라 일본 상의회장과 면담 일정도 가졌습니다. 미우라 회장은 일본 제철의 명예회장입니다. 일본 제철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철 죽음의 새로운 이름이죠. 한마디로 전범기업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 전에 이미 깨질 수 없는 동맹의 재확인이라는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미국은 한국의 비핵화를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3자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을 위해서는 냉각된 한일 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019년 이후 양국의 관계는 역대 최악의 교착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강창일 주일 한국 대사는 부임 후 2달이 되도록 오태기 외무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 전화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한국 측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국은 내놓을 대안도 없고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은 일본이 저질렀는데 왜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판결을 내린 것은 정의를 구현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일 양국 관계 회복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행보에 중국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반중전선의 이들 동맹국을 합류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가 미국의 뜻대로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지난 16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강화에 나선 것은 동맹들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중국 견제에 동참시킴으로써 대중전선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틀렸으며 두 나라가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 이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동맹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 발전으로 뒷받침되는 중국의 포괄적인 성장이다. 동맹국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은 한일 두 나라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더 많은 자원과 협상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향해 팔을 겨누는 희생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SOS성 발언을 보내고 있습니다. 쿼드 정상화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도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지 않을 거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신문은 이번 기사에서도 한국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에서 선봉에 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서 선봉에 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규모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규모를 완전히 압도한다. 이들에게 중국과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희생하라는 것과 같다. 17, 18 양일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